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살고 있는 올해 47살 여성입니다. 많이들 결혼하면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만 하면 불효자가 효자가 된다는 말도 있죠. 실제로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일로 많이 힘들어했고요. 대리효도라고 하죠. 자신이 못한 효도를 마누라에게 강요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제겐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제 남편만큼은 전적으로 제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였거든요. 일단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애초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낳은 생모가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이 남편이 아주 어린 나이일 때 생모와 이혼하고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 재혼을 하셨던 겁니다. 남편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먼 친척분이 남편의 생모가 쫓겨난 이유가 두 사람의 불륜이 시발점이었노라 진실을 알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모가 암에 걸려 죽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 거죠. 저는 결혼 전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었고 남편의 말만 듣고 희대의 계모라고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막상 저희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처음 뵀던 시어머니는 굉장히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말투도 나긋나긋했죠. 결혼할 아가씨가 있으면 미리미리 인사하면 좀 좋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 여자들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대충대충. 말이 결혼 허락이지 통보랑 다를 게 없으니 엄만 좀 서운하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꾹꾹 누르는 것처럼 한숨을 쉬었고 제가 나서서 말을 했죠. 죄송해요. 일찍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아가씨가 뭐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탓이지. 오히려 내가 미안해. 혹시나 더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나한테 말을 해줘.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어쩜 말 이렇게 예쁘게 할까? 좀 늦긴 했어도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미리 알았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아들이 이런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 있는 줄 몰랐으니까 이해하고. 아가씨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집에 자주 찾아왔으면 싶지만 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지? 그럼 가끔이라도 전화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따금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자주 보고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정이 들고 더 빨리 가족이 되니까. 알지? 나는 꼭 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 친하게. 그때 남편이 끼어들더군요. 아, 엄마 그냥 적당히 해. 어머, 얘가 지금 엄마한테 적당히 하라고 했니? 아,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엄마가 예비 며느리한테 이런 말도 못하니? 아, 그런 엄마는 미리미리 인사라도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예비 며느리한테 인사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니? 아니, 미리미리 인사해라. 통보하면 불쾌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내 친엄마 내쫓을 때 예고라도 한 줄 알았지. 아, 내가 그쪽 가정 깰 테니까 좀 비켜달라고 깜빡이라도 켰냐고. 순간 분위긴 싸늘해졌고 곁에 앉아있던 시아버지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시어머니도 당황한 듯이 대충 얼버무리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아들, 알았으니까 그만해. 그냥 서운해서 해본 말이야. 아, 이렇게 좋은 날 꼭 얼굴 붉혀야 해?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더군요. 그냥? 세상에 그냥이란 게 어딨어. 그리고 엄만 서운할 자격 없어. 시어머니 자리에 앉아있다고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도 없고. 이유는 스스로가 잘 알잖아. 뭐? 너 진짜 기어코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야겠어? 조용히 못해?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을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해? 이건 경고인데 행여나 이 사람한테 트집 잡을 생각하지 마. 이 사람도 엄마가 내 친엄마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얼굴을 보러 와라, 명절엔 뭐해라, 김장해라, 전화해라 이런 말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도 역겨우니까 하지 말고. 양심이 있어야지. 아들! 엄마, 우리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살자. 지금까지 남처럼 좋았잖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노생하시자고. 왜? 너 며느리 들어온다니까 시집살이 하고 싶어서 근질거려? 새 사람 들어온다고 괜히 가족놀이 이런 거 하지 마. 정 그렇게 가족놀이 하고 싶으면 엄마 친딸 불러다가 하든가. 재혼할 때 버리고 왔다는 그 딸이랑 하시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질렀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친모,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 여자 너 버리고 도망갔어. 그 핏덩이 널 두고 갔다고. 그래서 내가 널 맡아 키웠고. 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이게 정상인지. 남편은 그 말에 푹 하고 비웃더니 대꾸했습니다. 정상? 그럼 만삭의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 딸이 있는 유부녀랑 불륜 저지르는 건 정상이야? 자식 새끼까지 버리고 이혼하고 고작 3일 만에 안방 차지한 것도 정상이냐고. 자신 있으면 어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해보지 그래. 그때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나섰죠. 너 그만 못해! 아버지도 나설 자격 없어요.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면서. 이 사람 앉아있다고 이제 와서 정상적인 부모인 척 그럴 필요도 없고요. 시작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널 키워준 건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너 언제까지 사춘기처럼 굴 거야? 나이를 그만큼 먹었으면 좀 이해도 해야지. 내 잘못도 이 사람 잘못도 매일을 너한테 빌고 또 빌었어.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니? 누가 해달래요? 그리고 저도 절 키워준 정을 봐서 아줌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러시면 안 되죠. 할머니가 그 상황이어서 봐요. 막달에 이혼당하고 애 낳고 쫓겨나서 쓸쓸하게 요양원에서 죽었어도 사춘기의 반항으로 치부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눈이 벌겋게 되어 소리를 지르자 시아버지는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그와 동시에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내어 울며 말했죠.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널 품었고 널 위해서 살았어. 비록 너희 아빠랑 나 당당하지 못한 관계였어도 너 혼자 둘 수 없어서 살림 빨리 합친 거였고 온전히 널 위해서 나 지금까지 살았던 거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다 너한테 돌을 던져도 넌 나한테 이러면 못 쓴다.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어쩜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왔죠. 그리고 잔뜩 상기된 상태로 밖에 나와 제 손을 잡곤 당부하더군요. 앞으로 여기 이곳에 절대로 혼자 올 생각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일단 진정 좀 해. 그렇게 대충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부르면 어쩔 거야? 전 그 질문에 당황해서 되물었죠. 어머님이 왜 오라고 하시는 건데? 허리를 크게 다쳐서 그렇다고 와달라고 아님 아프다고 하거나 그럼 어쩔 거냐고. 그야 그래도 아픈 거면 가긴 가야 하지 않을까? 자기야! 그럼 어쩌라고.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지. 결혼은 그런 거야. 당신 상황도 이해하고 불쾌한 것도 아는데 내 입장에선 거절하는 건 어려운 거 알잖아. 보통의 결혼은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 집은 해당 사항 없다고. 난 우리 집에서 혜택 하나 받은 거 없어. 저 여자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안 순간부터는 대학도 내 힘으로 들어갔고 지금까지 혼자서 살았어. 엄마 아빠란 그늘 없이 순전히 내 힘으로. 솔직히 결혼식에 부모님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였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결혼할 사람의 부모잖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 내 진짜 엄만 죽었어. 알잖아.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그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의 사정을 다 알고는 있지만 막상 만나게 된 시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상해 보이고 우아한 느낌이 드는 분이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하는 걸 보니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고요.
특히나 결혼 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죠. 그러자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람 결코 만만한 사람 아니야. 두 가정 박살내고 기어코 안방 차지한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 친딸까지 버린 여자야. 겉으론 착한 척 고상 떨지만 그 성격이 오죽하겠어? 세상에 그냥 바람을 피웠다는 건 없어.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나고 멀쩡한 가정이 박살날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빠고 엄마고 둘 다 양손에 피 묻히면서 내 생모 심장을 뜯어 발기며 저 자리에 뻔뻔하게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 나도 이해는 해. 하지만 어머님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고 당신한테 한 걸 봐도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좀 혼란스럽단 말이야. 나도 저 여자가 왜 저러는진 모르겠지만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어. 그리고 잘 보면 느낄 수 있어. 눈에 진심이 없고 연기라는 거 말이야. 가식적인 여자니까 절대 믿지 마. 알았어? 알았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혼하고 얼마간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따금 전화가 울리는데 남편은 받지도 못하게 했고 시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주시면 그걸 다 버리는 걸 보면서 중간에서 답답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가엾게 느껴졌고 적잖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만나게 되면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헌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크나큰 실수라는 걸 알게 됐죠.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생일이라며 저를 몰래 부르셨어요. 저 나름대로 생일 선물을 샀고 일찍 가서 음식도 해서 축하해드렸죠. 그런데 음식을 몇 점 먹더니 수저를 탁 던지는 겁니다. 이것도 음식이라고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아,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음식을 잘 못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인데요? 치울게요. 전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풀뿌리를 뽑아다가 말려서 올린 거니 뭐니? 뭐 젓가락이 하나라도 가야 뭘 먹을 거 아니야. 생일에 나 굶길 작정이니?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좀 덜 쓰긴 했는데 누가 너한테 내 건강 신경 써달라고 했니? 요즘 사람들 건강 챙긴다면서 소금 안 쓰고 양념 쓰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다. 뭘 더 오래 살 거라고 맛도 없는 걸 입에 꾸역꾸역 넣는 건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써야지. 내가 환자야? 내가 생일밥 먹는 건지 병원밥을 먹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네. 왜? 아예 아프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에이,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너 생일 선물이라고 사온 머플러 영수증은 어딨어? 네? 영수증이요? 그래. 내가 가서 다른 걸로 바꾸게. 결제한 카드랑 영수증 좀 다오. 아,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할머니나 하고 다닐 것 같은 걸 받고 좋아해야 하니?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걸 든다고 거짓말은 못해. 다음부턴 직접 고르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고 센스는 타고나는 거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넌 못할 것 같거든. 얼른 카드 줘. 시어머니는 진짜로 제 카드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샀던 것은 환불했고 그것보다 70만 원이나 더 비싼 걸 결제까지 하셨죠. 문제는 그 뒤로 제 카드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가면 어딨는지 안 보인다고 하면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단위까지 백화점이나 미용실에서 긁었고요. 결국 한 달 동안 그렇게 쓴 돈이 무려 700만 원에 가까웠죠. 카드 할부금이 나오면서 남편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거품을 물고 시댁으로 가서 소리를 질렀죠. 엄마가 뭔데 이 사람 카드를 함부로 써? 당장 내놔, 당장!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카드에 손을 대? 어?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있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해준 거 하나 없으니 뭐든 쓰라고 억지로 쥐어준 거야. 나도 쓰기 싫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나한테 뭐든 해주고 싶다고. 자긴 돈도 잘 벌고 여유 넘치니까 무조건 쓰라고 백화점 서 쇼핑도 하고 머리 좀 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이 사람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라고 등을 떠밀었다고? 애초에 백화점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해준 게 저 아이야. 이제 와서 뭐가 화가 나서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억지로 받은 거야. 엄마 진짜 억울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어쩜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제가 있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믿지 않았다는 거였죠. 내가 엄마를 몰라? 애초에 내 친엄마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은 이유도 돈 때문이었잖아. 아빠 돈에 눈 멀어서 멀쩡한 가정 파탄내고 친딸도 버렸으면서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쳐?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카드 훔친 거 맞지? 훔친 거 아니야. 내 생일에 주고 간 거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제게 말하라는 듯 고개를 까딱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못해서 제가 드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 따지고 들었죠. 이 사람은 백화점에서 물건 한 번 산 적 없는 검소한 사람이야. 백화점 명품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엄마가 좋아하는 곳을 어떻게 알고 끌고 가? 그리고 휴대폰으로 언제 썼는지 시간 싹 다 나오는데 이 사람 출근하는 시간엔 누가 등을 떠밀었을지 되게 궁금하네? 뻔뻔하게 내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고 진짜 추하다. 엄마 너무 추하게 늙었네. 추하다니. 아들, 너 정말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 엄마가 썼다. 엄마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랬겠어? 너희 아버지도 내 카드 빼앗아갖고 엄마도 힘들어서 그랬어. 정 힘들면 차라리 사채를 써. 카드론도 긁고. 현금 서비스도 받아서 그렇게 스트레스 풀면 되잖아. 그것도 아니면 엄마 특기 살려서 다른 돈 많은 호구 낚아서 살아보든가. 아들, 어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괜히 우리 결혼 생활에 똥물 튀지 말란 뜻이야. 이런 취급 받기 싫으면 죽은 데 좀 살라고. 이건 경고야. 한 번만 더 나나 이 사람 생활에 피해주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어. 알아?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발작 버튼이 눌린 사람처럼 가만히 있던 저한테 악을 쓰더군요. 너 도대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기에 나한테 이런 말을 듣게 하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깟 카드 좀 쓰면 안 될 이유 있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하고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고작 그것 좀 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나쁜 년. 넌 우리 모자 사이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말했지. 두고 봐라.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둬. 혼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는 이내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움켜쥐기까지 하셨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겨우 말려서 떨어뜨릴 수 있었죠. 그렇게 결혼 초 우아하고 고상하게 보였던 시어머니의 실체를 확인했던 그날부터 저는 전적으로 남편의 말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솔직히 당시 저나 남편이나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그땐 아이도 없는 상태였고 둘 다 소비도 그리 크지 않았기에 나가는 돈보다는 버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고 다신 저 혼자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게 되었어요. 용돈도 끊었죠. 더는 잘 보일 생각도 필요도 없었고 마치 먼 친척 보듯이 그렇게 대하는 수준이 된 겁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 달라진 행동을 느끼고 불편함을 드러냈죠. 너 저번엔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일요일에 김장한다고 불러도 안 온 이유가 뭐니? 너 지금 집안 어른 말을 무시하는 거야? 내 아들이 그런다고 너까지 그따위로 행동하겠다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넌 이 집안 며느리야, 며느리. 죄송해요. 근데 일이 바빠서요. 일이 바빠?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럼 미안한 마음으로다가 용돈이라도 쥐어주는 게 한국 사회의 정인데 어쩜 입 딱 씻고 아무것도 안 하고 김치만 날름받아가? 양심이란 게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늙은 시엠이 등골 빼먹고 살고 싶어? 저희 김치 안 받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도 어머님 김치 안 먹고요. 줬으면 받은 거지? 내가 그걸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어쨌든 김장 못 간 건 죄송해요. 근데 다음엔 일부러 저희 김치는 안 챙겨주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제 무덤덤한 반응에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제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내 아들이 나 무시한다고 너도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요. 저 어머님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불편해요. 불편! 이게 진짜... 까놓고 너 너희 집 친정으로 돈 빼돌리지. 내 아들이랑 나랑 사이 안 좋으니 너희가 번 그 돈을 사돈한테 주는 거 맞지? 어머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니? 나랑 내 아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며느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틈을 타서 감히 내 아들한테 너네 친정엄마를 챙기게 해? 저희 엄마를 챙기게 하다니, 저 그런 적 없어요. 순진한 척하더니 야가 빠져서는.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언젠간 너한테 다 돌아와. 알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어디서 굴러먹던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우리 아들 등골 빨아서 지 가난한 너희 집구석 일으킬 생각인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 부모 자식 천륜을 끄는 죄로 너 지옥 가서 천벌 받을 거다. 알아? 사실 시어머니가 그러는 건 짐작이 가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남편은 명절이나 생일에 집에 가는 대신 저희 집을 찾곤 했거든요. 남편이 저희 엄마를 유독 잘 따르기도 했고 혼자 계시다 보니 신경을 더 써드린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빼돌리거나 일부러 제가 그러자고 한 적은 결탄코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남편에게 용돈을 주곤 했었죠. 박서방, 이거 받아. 용돈이야, 용돈. 아이, 장모님, 돈을 왜 저를 주세요? 저희 돈 많이 벌어요. 오히려 제가 드려야죠. 아니야. 아직 내 눈엔 어려. 그러니 어른이 준다고 생각하고 받아줘. 이럼 제가 여기 편안하게 드나들지 못해요. 넣어두세요. 나도 자꾸 싫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 오게 할 거야. 그래도 안 받아? 알았어요. 근데 이번만 받는 겁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걸 받고 지갑에 넣어두곤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 코를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난 장모님이 꼭 진짜 우리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우리 친엄마보다는 장모님이 더 대단하시지.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식 버리지도 않고 혼자 힘으로 잘 키우셨잖아. 정말 멋진 분이야, 장모님은. 당신도 참. 그래도 팍팍 써.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나한텐 부적이거든. 한 푼도 안 쓰고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돈이라는 게 벌어보면 힘들고 쓰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저희 엄마가 준 돈은 따뜻한 것 같았고 난로가 따로 없어도 된다며 눈물을 흘리며 청승을 떨던 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저희 엄마를 챙겼고 자주 외식을 하기도 했죠. 때문에 자주 가지 않는 시댁에서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고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더 나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불쾌하실 수도 있었지만 마치 제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오해를 하니 제 입장 역시도 곤란한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가뜩이나 나를 세우던 시어머니를 폭발하게 만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 양가 어른들이 모두 병문안을 왔었는데 그때 남편이 대뜸 이런 말을 한 거죠. 장모님, 이참에 저희랑 합치는 건 어떠세요? 전 너무 좋은데. 어? 자네도 참. 진심이거든요. 아이도 봐주시면 좋고 뭐 힘드시면 취미 활동하시면서 설렁설렁.
저희 엄마는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생글거리며 이어 말했습니다. 저 진짜 잘할게요. 우리 그냥 같이 살아요. 네? 장모님도 장사 그만하시고 집에서 쉬실 때 되셨잖아요. 아이 봐주시면 한 달에 400 드릴게요. 그럼 같이 사실래요? 아니 박서방. 남편은 저희 엄마 어깨에 얼굴을 파묻으며 애교를 떨었죠. 아이 장모님 제발요. 저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모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장모님 된장찌개도 매일 그립고 저희 아이 보는 거 힘들면 사람도 같이 써도 되니까. 거절 바로 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네? 아마 남편은 일부러 더 그랬을 겁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자신이 제가 출산하고 일을 시작하면 아이를 봐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헌데 그 말엔 대꾸도 안 하고 저희 엄마에게 대뜸 제안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시어머니 표정은 사색이 되었고 저희 엄마도 당황해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참에 우리 집 넓혀서 이사 갈까? 아이도 태어났고 장모님도 들어오시려면 지금보다 방 하나는 더 있는 게 좋잖아. 어때? 가자. 장모님 편안하게 모셔야지. 여보, 그런 말을 무슨 상의도 없이 해. 뭐 어때? 우린 가족인데. 그리고 장모님은 내 엄마나 다름없다고. 솔직히 그때 남편이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충분히 상의한 것도 아니고 저도 처음 듣는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심은 둘째치고 오로지 시어머니를 열받게 하려는 목적처럼 느껴졌죠. 당연히 시어머니도 그 말에 울먹이며 격한 반응을 했습니다. 어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돌봐주겠다는 건 들리지도 않아? 아들, 너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그것도 사돈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줘야 속이 후련하니? 어? 그러자 남편이 무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대꾸했죠. 본인 친딸도 버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딸을 맡겨? 어디다가 버릴지 어떻게 알고? 이 말에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차례로 노려보더니 밖으로 울면서 나가버렸죠. 그땐 저 역시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내 병실에 저희 둘만 남았을 때 남편에게 주의를 줬죠. 저희 엄마까지 이용해서 분노를 표출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남편도 양심에 찔리는지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욱해서. 우리 애를 돌봐주겠다니 그 말을 듣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사실 나 이전부터 쭉 장모님이랑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장모님 혼자 두는 거 계속 마음에 걸린 건 진심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의 한 번 없이 우리 엄마도 당황하는 거 못 봤어? 그건 내가 따로 사죄 드릴게. 근데 욱해서 지른 말은 아니라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장모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무엇보다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해. 아이 핑계로 우리 집 들락거리면서 호시탐탐 당신 괴롭힐 생각만 할 텐데 그걸 그냥 두고 봐? 당신은 그러면 좋겠어? 그건 좀 그렇지만. 그니까 미리 딱 잘라버려야 하는 거야. 끈질긴 사람이니 초장에 확실히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두 번은 우리 애 봐주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을 테고.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도 잘 돼 있는데 왜 벌써부터 그래? 응? 알았어. 내가 좀 성급했다.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다행히 그 문제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엄마도 가게를 접고 저희와 함께 살 생각은 없으셨고 저와 저희 남편 둘 다 복지가 좋은 회사였기에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문제가 생긴 것은 결혼하고 7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그 회사에선 뭐래? 계속 더 기다리라고만 해? 또 연락해서 물어보기도 그래서 말았어. 저번 주에 연락 받았을 땐 이번 달 말이라고는 했지만 연락이 없네. 벌써 3달이나 미뤄졌는데 미치겠어.
아니 무슨 회사가 그래. 면접 보고 얼른 그만두고 자기네 회사 들어오라고 난리쳐서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 다 하고 대기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자리가 없다니. 한 달은 그렇다고 쳐도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연락도 해준다 하더니 당신이 먼저 안 하면 하지도 않고. 혹시 내정된 다른 사람 뽑으면서 날아갔는데 숨긴 거 아니야? 그런 거면 진짜 신고해야 해. 고용노동부에 제대로 이야기하면 거기서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고.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신고하면 그 회사 안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나라고 함부로 할 수 있어? 거기처럼 좋은 조건도 없는데 포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하면서 그렇게 무려 반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헌데 기다리면 된다고 희망 고문만 하던 그 회사는 끝내 절차상 행정상의 문제라며 어쩔 수 없다고 나와버렸고 남편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죠. 물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보상은 받긴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직을 위해서 이전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월급을 보상받았던 거였죠. 문제는 그 이후로 남편이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밀리고 심지어 높은 연봉과 경력을 부담스러워하는 회사도 있더군요. 그게 1년, 2년 길어지다 결국 퇴직금으로 장사해보겠다고 나섰다 크게 망한 뒤 남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죠. 곁에서 힘내라고 기죽지 않게 제가 챙겼지만 남편은 그조차도 힘들어하더군요. 마침 그때 저희 엄마가 찾아와서 남편에게 본인의 카드를 줬습니다. 장모님, 이런 거 못 봤습니다. 괜찮아요. 날 엄마라고 생각한다며. 엄마가 아들이 힘든데 이 정도도 못해? 박사방찬에 취업하기 전까지 그래도 여윳돈은 있어야지. 그냥 넣어도 급할 때 쓰고, 응? 그래도 저 안사람한테 용돈도 받고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거 몰라? 언제 어떻게 돈 쓸 일이 생길 줄 알고. 딸랑 그것만 들고 다니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써. 내가 자네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든가. 장모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막상 카드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존심이었고 저희 엄마의 마음만 받겠다는 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전과는 달라졌죠. 이전에는 외출도 잘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먹고 귀가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짜증부터 냈죠. 왜? 난 밖에 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당신 돈으로 술 퍼먹었을까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돈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어? 툭하면 술 먹고 집에 오면 짜증만 내고 아이도 안 봐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는 거잖아.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 기분, 내 행동의 이유까지 당신한테 보고하라는 거야? 술 좀 먹고 싶어서 먹었다. 술에 취하고 싶은 기분이었어. 왜? 이게 이유야. 됐어? 여보, 지겹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 그놈의 잔소리도 그만하고. 잔소리? 요즘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본 게 잔소리라는 소리야? 상대가 듣기 싫으면 그런 질문 자체가 잔소리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당신도 행동 똑바로 해. 시집을 왔으면 도리란 게 있는 거 아니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당신이 일하고 돈 버는 거 결국 그것도 우리 집에서 전혀 터치 안 해서 가능한 거라는 거 알라는 거야. 막말로 시집살이하고 시부모까지 신경 쓰고 있으면 당신이 이렇게나 일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물었죠. 그게 무슨 뜻이야? 나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앞으로 시댁에도 좀 잘하라고. 누가 보면 난 부모도 없이 자란 놈인 줄 알겠어? 시댁에 잘하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그냥 술김에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고아랑 결혼했다고 생각해라. 시댁엔 혼자서 절대로 가지 말라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얼마 후 술에 취해 있던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이 갈 곳이 있다고 저와 아이까지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시댁이었거든요. 심지어 거실엔 산더미처럼 배추가 포기로 쌓여 있었죠. 놀란 제 표정을 본 시어머니는 고소하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고무장갑을 던졌습니다. 얼른 움직여! 거실 지저분한 거 너희 시아버지가 질색하신다.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에 얼른 다듬고 씻어서 잘 절여놔. 저 혼자 이걸 하라고요? 그럼 늙은 내가 하리? 그간 내가 해주는 거 꼬박꼬박 받아갔으면 올해는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휴, 다른 며느리들은 알아서 척척 할 텐데 일한다고 유세야 뭐야? 며느리 얼굴 보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보면 세상 일 혼자 다 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100포기는 될 것 같은데. 난 너 나이에 이것보다 더 했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우리 집에 뭐 하나 한 것도 없으면서 이것도 싫다고 툴툴거려? 잔말 말고 얼른 해! 시어머니는 제겐 표독스럽게 쏘아 말하더니 제 남편에게는 콧소리를 내더군요. 아들 밖에 춥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아, 이리 와서 사과 좀 먹어봐. 이게 청송에서 온 사과인데 맛이 아주 좋아. 얼른!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자리로 가 시어머니가 집어준 과일을 아 하고 입으로 받아 먹었거든요. 전 그때 남편이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자기 친엄마 쫓아낸 여자라며 보기만 하면 잡아먹을 것처럼 굴었으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게 충격이었죠. 아이는 제 뒤에서 놀아달라고 치대고 배추는 산더미고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돕긴커녕 시어머니와 둘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만 나누더군요. 당연히 그 일이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당신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뭐 잘못이라도 한 거야? 당신 말하는 거 웃긴다. 우리 집에 가서 일하는 게 벌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해도 너무하잖아. 자그마치 100포기야. 그걸 나 혼자 자르고 다듬고 씻어서 절였어. 어머님도 당신도 손 하나 거들지 않는 상황에서.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왜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니야. 나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어깨에 감각이 없어. 손가락도 얼얼하고. 어쩜 이렇게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할 수가 있어? 반대로 그간 배려를 해줬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제까지 얼마나 편하게 시집살이를 했으면 이까지 김장 하나로 소리를 지르겠어? 솔직히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왜? 내가 장모님한테 한 걸 생각해야지. 아니야? 매번 장모님 집까지 가서 외식하고 집에 문제 없으면 고쳐주고 나도 그 정도는 했다 이거야. 근데 막상 입장 바뀌니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참, 당신이란 여자 생각보다 이기적이네. 그러게 내가 경고했잖아.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라고. 갑작스러운 태도 전환에 당황스러운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시댁에 기여한 게 결혼 초 1, 2년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시집살이의 범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치 저를 골탕이라도 먹이려는 것처럼 일부러 일을 만들어 시키는 것 같았죠. 손님이 온다면서 1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게 한 뒤에 취소하거나 시아버님 생신상을 준비하게 해놓고 외식을 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으니까요. 의도적으로 저를 따돌리고 그걸 즐기는 게 확실했던 겁니다. 당연히 남편도 동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간 저희 엄마에게 한 것들을 생각하며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더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고 말았죠. 그날은 어쩐 일로 저희 엄마가 제게 용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국수 장사하면서 거의 반평생을 살았고 제가 결혼하고 작은 식당을 차려 죽기 전까지 제 돈은 일절 받지 않겠다던 게 저희 엄마였어요. 제가 용돈을 억지로 드려도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제게 돌려주던 분이었죠.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게 기쁘기도 했지만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아 끈질기게 캐물었더니 이러시더군요. 실은 이전에 박서방한테 준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박서방이 그 카드를 썼다는 거야? 응. 엄마가 엄마 선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감당이 되지 않아서 말이다. 알았어. 일단은 그거 내가 다 낼 거니까 엄만 그냥 모르는 척해. 당연히 저는 남편에게 바로 그 사실을 따졌죠. 당신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 엄마가 준 카드를 그렇게 펑펑 써? 아이, 쓰라고 준 거잖아. 쓰라고. 그렇게 싫었으면 정지를 하든가. 여보! 장모님도 참 그렇다. 안 쓰면 되잖아. 안 쓰면. 됐냐? 당신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건데? 말이나 해봐. 어머님 갑자기 싸고 도는 이유 말이야. 어쨌든 당신 키워주신 분이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이유가 뭐냐고. 아이, 자식이 효도하는 게 이유가 필요해? 내가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내니까 기분 나쁜 모양인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지. 절을 바꿀 생각 마.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이혼을 고민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게 전부였지만 진지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마저도 멈추게 된 겁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던 엄마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시 의사가 고지한 엄마의 사망 시각이 23시 20분이었는데 남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가능했고 늦은 밤이니 잠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어머니의 휴대폰에 띠링하고 문자 하나가 들어오더군요. 일시납으로 100만 원이란 액수의 카드가 긁혔다는 걸 말이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집으로 들어갔고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지금 날 때린 거야? 미쳤어? 당신 뭐야? 내 전화 왜 안 받아? 자고 있었으니까. 몰랐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 잤다고? 11시 넘어서 카드를 긁어놓곤 이제 거짓말까지 하니? 제가 따지자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더군요. 나 아니야. 나 진짜 집에 있었어. 그럼 뭐야? 뭐 카드 분실했어? 어딨어? 지금 당장 내놔. 저는 남편의 지갑을 찾아 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 엄마가 줬던 빳빳한 새돈도 보이지 않았죠. 평생 쓰지 않고 부적처럼 들고 있을 거라던 그 돈 말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남편이 삐죽거리며 대답했죠. 아이, 카드는 우리 엄마한테 생활비 하라고 줬어. 당신 미쳤어? 생각이 있어? 우리 엄마 교통사고 나서 수술하고 매일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 카드를 쓰고 싶니? 돌지 않고서 누가 그런 짓을 해? 아이, 그냥 카드잖아. 당신 너무 장모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고 그간 남아있던 정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고 시집살이고 다 신경 끄더라도 남편 하나 때문이라도 더는 살 수 없다고 판단이 섰죠. 그래도 일단은 장례가 우선이었기에 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돈은 상관없다고. 시어머니, 남편,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장례가 끝나기 전까지 싹 다 알아봐 달라고 했죠.
센터에서는 사장과 직원들이 총동원되었고 24시간 밀착 감시 인원만 2교대로 돌렸다고 제게 보고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엄마의 장례에 집중했고요. 그렇게 장례가 다 끝난 뒤에 저는 센터 사장과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일단 밀착 감시를 해본 결과 두 분의 사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전엔 그랬지만 최근엔 더없이 사이가 좋았어요. 저희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더 뒷조사를 했는데요. 특정한 인물이 있을 때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요? 하지만 장례식 때 잠깐 말곤 제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아니 그 의뢰자 앞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 의뢰자님의 시아버지가 있을 때만 두 분이 연기를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조사했고요. 이유? 두 사람이 그런 게 이유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유산 상속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몇 번이나 돌려들었는데 의뢰자님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남편분의 생모와 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재산 상속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즉 현재의 새엄마와 아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걸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이요. 사회에 환원요? 네, 그 미혼모 관련 단체에 관한 걸 알아보고 계셨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아버님이 바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연기를 한다뇨? 녹취록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그간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도 풀리더군요. 일단 결혼 초부터 제 남편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끝까지 남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귀여운 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상은 시아버지 앞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먹지도 않을 반찬을 싸서 집 앞에 두고 가는 것도, 시아버지 앞에서만 유독 눈물을 흘리는 것도 모두 그런 이유였던 겁니다. 이것 봐라. 난 적어도 당신 아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다. 그걸 보여주려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쳤던 거죠. 그러다 남편의 실직이 더해지면서 두 사람이 합심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가족여행까지 계획했고 그때 어떤 말을 하고 시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지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죠. 심지어 저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행의 걔는 꼭 데리고 와. 그래야 내가 좀 굴려 먹을 거 아니니. 시집살이가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줘서 눈물을 쏙 빼고 말 거다. 독한 년이 아직도 기가 살아서 꼴 보기가 싫어. 아야 엄마, 이번엔 그냥 빼지. 저번에 충분히 부려 먹었잖아. 미쳤어? 내가 말했지. 그 조건 아니면 싫다고. 내가 그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나한테 김장을 하라느니 말라느니 명령해 고개 빳빳이 들고 있던 거 나 하나도 안 잊었어. 그년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 봐도 속이 안 풀려. 친엄마가 죽어서 장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괴롭혀. 나 진짜 이혼당한다고. 제발 좀 적당히 괴롭혀. 적당히가 어딨어. 내가 화가 안 풀리는데.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살살 좀 하라고. 난 가정까진 깨기 싫다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웃었죠. 가정이야 새로 만들면 그만이지. 솔직히 너희 아빠한테서 떨어질 콩고물이 좀 많니? 싹싹 긁으면 이런 촌구석 말고 서울 가서 살아도 되지. 더구나 신장이식 그거 못 받으면 죽는 건 확정이고. 사망보험금에 땅에 집에 우리 딱 반반씩 갈라서면 걔랑 이혼? 그거 우습지도 않아. 너도 솔직히 말해봐라. 걔가 버는 돈이 있어서 놓기 싫은 거지.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여자도 새 여자가 더 좋은 법이지. 내 말이 틀려? 남편은 그 말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죠.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남자를 믿고 이제까지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한순간에 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단순한 녹음일 뿐인데 너무 부끄러워 마치 남들 앞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한 번 더 듣고 물었죠. 근데 사장님, 저희 시아버님이 어디 아프세요? 신장 이식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네, 조사해보니 신장 이식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간 투석을 받으면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모양인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이식까지 필요해지니까 몇 달 전에 밝힌 모양이에요. 입원을 하더라도 보호자가 필요하니 계속 숨기지 못한 거죠. 그럼 이식은 해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일단 시아버님은 이식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남편분은 이식을 해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적합검사는 받지 않았더군요. 대화 내용만 보면 이식을 할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즉, 이식을 받을 생각 없는 아버님 앞에서 두 사람이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며 상속을 고스란히 받을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인간들이라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꾹 참았고 그 두 사람이 계획한 가족여행에도 흔쾌히 참석했어요. 그날 시아버지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죠. 아버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너도 살이 빠졌구나. 마음고생이 심했지. 내가 안 싸던 그렇게 되고 많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구나. 실은 내가 좀 아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전 그 말에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왜 아프다는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업보니까. 내가 지은 죄값이니 달게 받으려고 입 다물고 있었지. 무엇보다 그간의 집안 꼴을 봐라. 아들은 평생을 날 원망하고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나 했잖니.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아프단 말을 하겠어. 그리고 새아가 넌 다른 것도 신경 쓸 게 오죽 많았니? 내 아들 실직하고 쭉 혼자서 외벌이하고 애까지 보는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다. 그래도 이젠 조금 사이가 좋아지고 가족 그 비슷한 모습이 되니 내심 안심이 되는구나. 순간 저는 두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려던 걸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다정한 모자인 것처럼 깔깔거리며 나타났고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이러면서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죠. 그걸 보는데 속이 확 뒤집혀서 저는 결심을 굳히고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제 남편이 싫다고 하면 저라도 신장 이식해드릴게요. 근데 저 두 사람한텐 속지 마세요. 무엇보다 아버님한테 뭐라고 말하든 어머님이랑 제 남편은 아버님 절대 살릴 생각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정확하죠? 시아버님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말을 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미리 편집해서 준비해간 녹음을 틀었고 거기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중에 시아버님의 수술 관련 이야기, 유산 상속에 대한 부분만 흘러나왔죠. 시어머니는 놀라서 펄쩍 뛰면서 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고 남편은 조작된 거고 거짓말이라고 소리를 질렀죠. 반면 시아버님은 덤덤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두 눈을 꾹 감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목을 비틀며 당기더군요. 당신 미쳤어?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왜 그러냐고?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이혼하자. 여보!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 새 여자 구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디 한번 구해봐. 내가 아버님 살려서 유산 상속 못하게 막을 거고 그럼 당신은 그 나이 먹어서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로 여자를 구해야 할 테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네. 야, 난 동의하지 않았어. 엄마가 물어보긴 했지만 분명 난 이혼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남편의 대답을 비웃으며 되물었죠. 언제는 녹음이 가짜고 다 조작된 거라고 하더니. 그때 제 말에 아차 싶었는지 남편은 제 손목을 놓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는 비명에 가깝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리고는 이제까지 아들을 키워냈고 자긴 억울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걸 가만히 보더니 입을 열었죠. 당신 이런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버틴 건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조강지철 벌인 내 선택에 대한 속죄였어. 어떻게든 참고 살다 보면 뭐라도 바뀌겠지 싶었고 근데 그게 내 오산이었네. 당신이랑은 이혼할 거야.
당신이 그간 나와 결혼 생활하면서도 저지른 불륜 증거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갚아준 그 빚들 당신의 씀씀이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당신한텐 한 푼도 안 줄 거야. 각오해. 시아버지는 그 말을 한 뒤 남편에게도 이어 말했죠. 너도 마찬가지다. 내 죄로 친엄마 품에서 못 커서 뭐든 다 받아줬다. 내 앞에서 폐악을 떠고 욕지기를 해도 넘겼어. 너한테 준 상처 어떻게든 내가 품으려고 했고 하지만 자식 새끼 버리고 조강지쳐 버리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새 출발을 꿈꾸는 아들. 네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나한테 욕할 주제도 못 되는 버러지 같은 놈이 되는 거야. 아빠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게 왜 바람을 피웠어? 왜 내 친엄마를 버렸냐고? 넌 이제 나한테 그거 원망할 자격도 없어. 나랑 다를 것도 없는 놈 원망은 이제 안 들으마.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목청을 높여 싸우기 시작했죠. 막말로 몸싸움만 없었을 뿐이지 개싸움이 따로 없었어요. 차마 입에 오르내리지도 못할 상스러운 욕설이 오고 갔죠. 그러다가 도중에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빌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돈에 눈이 멀었고 오랜 기간 취직이 되지 않아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랬다고 하면서 말이죠. 여보, 우리 애를 생각해야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라. 난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빌 필요도 없어. 여보, 제발. 나 진짜 엄마가 시키는 것만 했어. 당신한테 모진 말한 것도 엄마가 녹음해 오라고 해서 그런 거였고. 진짜야. 나 증거도 다 있다고. 그래? 잘 됐네. 방금 당신이 말한 건 내가 녹음하고 있었으니까. 제 목소리까지 녹음된 증거, 그게 이혼할 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전 그날 휴대폰 말고도 2개의 녹음기를 챙겨간 상태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싸움과 이제까지 모든 진실이 담긴 걸 손에 넣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이혼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나란히 말이에요. 둘 다 소송까지 가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됐죠. 반면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많은 재산 분할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래전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 부분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했기 때문인데 이 천벌이란 게 있는지 얼마 가지 않아 그 돈을 모두 사기당했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제게 알려주셨죠. 투자 사기인가 뭔가를 당했다고 하더라. 투자 사기요? 경찰에 물어보니 멀쩡한 얼굴로 이혼한 여자들한테 재력과시하며 접근하고 좋은 곳 데려가서 식사하고 선물 안겨주면서 믿게 만든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자기가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너도 관심 있냐 찔러보고 초반엔 100만 원만 넣어봐라 해서 200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엔 큰돈 받아서 챙기고 나르는 거지.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사기 수법에 놀아난 거야. 에휴, 남자한테 빌붙는 그 버릇을 아직까지도 못 고쳐선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집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다. 너한테는 안 찾아갔어? 저한테도 왔죠. 두 사람 다요. 그럼 너 생활에 많이 불편하겠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아파트 하나 해줄 테니 거기로 들어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 넌 생명의 은인 아니니. 아버님 또 그러신다. 제가 뭘 했다고요. 넌 최선을 다해줬다. 그 마음이 복수든 뭐든 나한텐 다시 살 의지를 줬으니까. 저는 실제로 이식에 적합한지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장기 기증 순서가 앞당겨지면서 뇌사 판정을 받은 분의 신장을 받게 된 겁니다. 기증받고 큰 부작용 없이 예후도 좋아서 빠르게 회복하시기도 하셨죠. 따지고 보면 제가 이식해드린 것도 아닌데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 은인이라고 하시며 뭐든 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만 전 앞으로도 그걸 받을 생각은 없네요. 저랑 아이 하나 살 집이 있고 빠듯해도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있는데 더 많은 욕심을 내기가 싫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일을 겪으니 욕심이라는 게
이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몰랐기에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주어진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